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관세의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 클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로선 기준금리 조정 없이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소비자들의 러시 영향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3% 증가라는 전문가 전망을 소폭 웃돈 수치로 동기 대비 4.8% 상승한 수치입니다. 내년 물가 상승을 앞두고 불안한 심리에 소비자 구매 증가 현상이 수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속에서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현물은 이날 한때 온스당 3,350달러 선을 찍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간 관세부가 맞대응 기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가 금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오늘 새벽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금리 조정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에 대한 연준의 풋은 없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와르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더욱더 커진 모습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해 대중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 전반의 회복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체 시장도 함께 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이날 발표된 신규 소매 판매 지표는 소비자 지출이 반등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선 이를 소비 심리 회복보다는 무역 전쟁에 대비한 선구매로 해석하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요. 3%대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S&P 500 지수도 2.24%, 다우존스 지수도 1.7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간밤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때문에 연준이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연준 풋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요. 이 발언에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1%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나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떨어졌는데요. WTI 국제유가 살펴보시면 2.38% 상승해주면서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을 겨냥해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선 엔비디아의 악재와 파월풋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시장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전반적으로 짙은 빨간불이 시장 전반에 퍼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전멸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넷플릭스도 오늘 1.5% 가까이 빠졌고요. 또 오라클 3.12%, 세일즈포스 2% 가까이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오늘 큰 폭으로 내려앉았는데요. 5.78% 하락한 모습입니다. 최근 나토 AI 시스템 수주 소식 덕분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었지만 오늘은 이런 호재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미 정부가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 역시 7.35%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AMD는 MI308 칩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서 8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포함한 8% 가까이 빠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인해서 브로드컴과 퀄컴 2% 이상 하락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마이크론도 2.4% 하락하고 또 인텔의 경우에도 하락하는 모습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이 전날 장마감 후에 발표했던 1분기 수주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반도체 전반의 약세 흐름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1.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방산 관련 종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금융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동안 견조했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좋은 상승을 흐름을 이어갔던 금융주들도 오늘은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2.22% 하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1.74% 하락했고 골드만삭스 1.74% 동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티뱅크 역시나 좀 큰 폭의 하락세 3.47%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 금융주 쪽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섹터도 살펴보시면 오늘 존슨앤존슨과 에보트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너지 섹터 살펴보시면 에너지 섹터는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불 켜줬습니다. 엑슨모빌과 쉐보론이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2%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불을 붙는 모습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오늘은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3.89% 하락하면서 1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엔비디아도 6.87%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0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개장 초부터 약세를 보이면서 6%대 급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전날 장 마감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저사양 AI 반도체인 H20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고 처리 등으로 1분기 회계에만 55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셈인데요. H20칩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해 나가기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이유로 엔비디아가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3.7% 가까운 낙폭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진행하던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프로젝트는 불과 2달 전만 해도 지역 정부와 개발 협약까지 맺었던 터라 지역 당국에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재조정하는 움직임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번 오하이오주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라면서 중단된 부지의 향후 확장 가능성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가겠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살펴보시면 아마존도 오늘 3%대 낙폭 기록했는데요. 아마존은 최근 입점 판매자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당장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 전체 판매의 60%를 차지하는 제3자 판매자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오고 있어서 고율 관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이미 여유 마진이 거의 없는 판매자들이 많다며 결국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감수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오늘 2%대 약세 보여줬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3.6%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5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살펴보시면 오늘 테슬라 5%대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사이버캡 개발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이렇게 계속해서 격화되면서 사이버캡과 전기트럭 세미 같은 테슬라 모델에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 운송이 중단된 건데요.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올해 10월 시험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두 차종 모두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부품 수입이 끊기게 되면서 일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부품 수입 중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7,34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1.3%를 소폭 웃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비 증가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물가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선제 구매 러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매출이 5.3% 급증하며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고 스포츠용품과 전자제품, 의류 등도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GDP에 반영되는 핵심 소매 판매는 0.4% 증가했는데요. FWD 본드의 크리스토퍼 러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치 대형 재고 세일처럼 소비자들이 앞다퉈 구매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 엔비디아가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로 7조 8,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엔비디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AI 반도체 H20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 라이선스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이번 분기 최대 5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H20 칩이 중국 슈퍼컴퓨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14일부터 라이선스 규제를 무기한 적용한다고 엔비디아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AMD의 MI308 등 경쟁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H20은 성능이 다소 낮지만 메모리와 고속 연결 기능이 뛰어나 중국 내 슈퍼컴퓨터 구축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대기업들이 이미 해당 칩을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AI 칩 시장의 핵심 업체인 엔비디아가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면서 어제 시간의 주가에서는 6% 이상 급락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미중 관세 전쟁 격화 속에 흔들리는 빅테크 투자 전략은입니다. 네, 지금 헤드라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빅테크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엔비디아 이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규제가 필요하고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AMD 칩 또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인텔도 중국에 칩을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 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3%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지금 어제는 또 파월 의장의 또 인터뷰가 새벽에 있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또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안정세를 못 찾고 있는 이 흐름인데 대표님 혹시 어제 이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뭐 중국에 대한 이 상호 관세 관련된 부과 이후에 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여기도 해서는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빠르게 좀 전환되고 있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들이 다소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 일부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 고율의 관세 부과에 관련된 보복 조치가 연이어서 계속 좀 재차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 히토류에 관련된 수출 통제라든가, 이후에는 홍콩에서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우편물에 관련된 발송을 중단한다든가,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 특히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향후에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커진 상황에서 지금 H20이라는 이 칩과 여기다 해서 오늘 인텔이 오늘 속보가 좀 잠깐 나왔지만 네. 중국에 대한 어떤 칩 판매도 역시나 이 수출 제한 조치가 좀 내려졌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어떤 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장기화 우려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 해서 어제 파월 의장이 시카고 이코노믹 연설에서 좀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 해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장기화 우려를 좀 경고를 했었고요. 특히나 우리가 좀 기대했던 파월 푸시라고 하죠. 네. 여기다 해서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매파적인 금리 정책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확인되지 못했고 오히려 강경한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나 유동성에 관련된 지원보다는 일단 인플레이션의 관리가 최우선이다라는 어떤 발언들, 이 부분이 시장에 조정이 좀 빌미가 됐고 미국 증시가 장 후반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호관세 90일이라는 어떤 최악의 상황들을 좀 면했지만 네. 중국에 대한 어떤 이 관세 협상들이 재차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상당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이게 증시의 어떤 영향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중 관세 정책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파월 의장도 좀 연준의 풋을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충족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으로 이끌 만한 지금 호재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이 중국 코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해야 될 필요가 없고 협상은 중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좀 앞으로의 중국과의 협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려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런 메시지도 좀 중요해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이 압박 수위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이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원했는데 네. 지금의 양상은 다소 좀 이 시진핑 주석이 좀 느긋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고 이 부분은 중국이 일부 자신감을 좀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견조한 내수 시장이죠. 워낙 인구가 많고 내수 시장 안에서 당분간 관세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좀 자신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미국이 오히려 조금 더 조급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대변했던 부분들 특히나 폴리마켓에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도 좀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었죠.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뭐 미국과 중국이 3개월 안에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낮게 제시했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네. 일단 뭐 100% 좀 제시했던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관세를 인하하지 않을 확률을 한 100%로 좀 제시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극단적인 어떤 관세 정책, 중국이 나왔던 이 관세에 관련된 압박 수단 그리고 협상 진전들이 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장기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일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재차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대해서는 JP 모건의 CEO도 뭐 지금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 극단적인 다소적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향후에 뭐 미국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관련돼서 신뢰성을 좀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이 부분을 좀 경고했는데 다소 트럼프 정책에 좀 이 우호적인 반응을 했던 이 CEO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 부분들은 그런 해당되는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우려 요인들을 일부 반영시키고 있는 과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초기에도 중국에 관련된 압박 수위가 커진 것도 맞고요. 이 부분이 집권 2기 때 오히려 강경책이 좀 더 확대됐고 해당에서는 뭐 극단적인 관세 부과로 좀 이어졌던 이런 부분들이 압박 수단의 어떤 관점에서는 1기 때보다 더 2기가 강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상호관세 90일이라는 어떤 면제, 유예 기간 안에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좀 개정될 수 있는 요건들 특히나 뭐 오늘 뭐 일본의 경우에도 네. 직접적으로 이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참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 부분이 향후에 주변 동맹국들을 좀 주축으로 해서 관세에 관련된 협상들이 좀 마무리되고 중국도 역시나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상당 부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또는 유예받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재차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이 장기화 우려들에 관련된 해석들은 다소 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일본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럼 대표님이 봤을 때는 이런 90일 안에 이런 상호 관세에 대한 이 협력에 대한 이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어제 나왔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네. 뭐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우리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론사의 입장인 건지 아니면은 이 중국의 직접적인 어떤 대변인이 발표했던 내용인지 이게 후속 기사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조를 좀 확인해 보면 중국이 최근에 여기서 관세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수모스러운 일이죠. 고율의 관세 부과와 너무나 좀 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미국의 제스처가 중국의 어떤 해당되는 어떤 이해관계를 좀 자극해 준다면 충분히 협상에 어떤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은 높아질 수 있는데 오늘처럼 추가적인 인텔의 중국 규제가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보복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수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어떤 후속 보복 조치가 발표된 것이 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 미중 갈등이 점점 이 치킨 게임에 좀 계속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엔비디아 어제 이야기였죠. H20 칩을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10%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 인텔도 지금 수출을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전반적으로도 지금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I 분야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인텔의 속보 이후에는 현재 시간에서는 한 0.4% 정도 하락, 네. 약보합권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처럼 크게 수출 규제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H20 칩을 수출 제한을 했던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중국이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6종의 히토류 그리고 히토류 자석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좀 통보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는 이 중국의 수입 의존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좀 타격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에 대한 AI 규제를 일부는 좀 했지만 네. 그래도 해당되는 어떤 대역폭을 좀 낮추고 중주사양 칩으로 좀 더 만들었던 H20 칩에 대한 어떤 중국 수출은 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특히나 이후에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도 수출 기조가 현재까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히토류에 관련된 이 수출 규제에 관련된 반사적인 어떤 보복 조치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인텔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중국에 대한 주력 제품에 관련된 어떤 규제가 좀 연이어서 좀 이어지는 보복성 조치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이 이유는 사실 뭐 관세에 관련된 협상용 카드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 이게 관세와 관련된 어떤 협상용 카드로 해서 단기간 협상을 통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면 일단 이거는 뭐 일시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좀 된다면 영향도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중국의 H20 칩의 전체 매출 포션 한 9%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뭐 중단된다고 해서 뭐 큰 폭의 손실이 바로 잡히는 것은 좀 아닌데 만약에 이게 최소한 2개월, 3개월 이상 정도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이라면 추정액 기준에서는 한 55억 달러, 하나로 한 7조 원 정도의 손실이 좀 불가피하다는 부분들이 이게 중국에 공급되지 못하고 재고 부분으로 남아있는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구매 약정 관련된 위약금도 어느 정도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이게 뭐 엔비디아의 어떤 문제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체 중국의 어떤 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매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차기 실적에 상당한 좀 영향은 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엔비디아가 어제 6%대 어떤 하락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해서는 뭐 AMD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중국의 GPU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좀 장기화가 좀 되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이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재무 실적의 일부 좀 리스크. 다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매출 포션의 한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진짜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짜 반영이 되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은 이게 당장에 뭐 중국에부터 공급량들이 줄어서 엔비디아가 휘청일 정도에 대한 타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정도에 대한 어제에 대한 주가 조정 정도로는 좀 상당히 좀 선반영을 한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추이를 보는 것. 다만 이게 H20 칩에 관련된 어떤 규제 부분들이 저는 뭐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좀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어떤 단서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출 통제가 아니라 좀 사전 허가로 인해서 그래도 역량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독점 소송이 지금 본격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구글이 이 크롬을 강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글 서비스가 사실은 지난 8월에 좀 독점 상태다라는 게 연방 지법에서는 인정을 하긴 했단 말이에요. 네. 좀 이거에 대해서 상황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미국에서 일단 반독점 소송이 여러 연방 주에서 지금 현재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 중국 같은 이 국가에서도 구글의 검색 엔진 관련된 어떤 과점 논란이 재차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전체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글로벌 점유율 한 71% 정도 좀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60% 이상 정도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재차 좀 반독점 이 규제 부분에서 특히나 미국의 뭐 법무부라든가 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FTC가 재차 이 소송들을 좀 여러 건들을 좀 제시하고 있다는 것들 이 부분은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일부 법원의 판결에서 반독점 결과를 좀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돼서 시정 조치 사항들이 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가 크롬에 대해서 좀 매각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관련된 분리 그리고 세 번째가 기본 검색 엔진에 관련된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결정했는데 크롬에 대한 어떤 이 강제 매각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웹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이 크롬이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적으로 좀 설정하게끔 돼 있고 설정 값을 좀 변경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런 프로세서가 신규 시장의 어떤 경쟁사들의 어떤 신규 시장 진입을 좀 침해한다라고 좀 보는 경향. 그리고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의 운영 체제를 좀 통해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에 이제 쉽게 좀 탑재를 하거나 적용시켜서 사실상 이제 과점 형태를 좀 더 확장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어떤 검색 엔진 기본 설정 계약을 통해서 재차점을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우리가 좀 뭐 휴대폰을 새로 좀 개통을 좀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 검색 엔진이 구글로 좀 설정이 좀 돼 있죠. 맞아. 이런 것처럼 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구글의 행태가 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좀 시정 조치를 좀 내렸고 이게 4월 달에 지금 심리가 좀 진행되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결정들은 올해 8월에 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확정이 좀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구글이 크롬을 좀 매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변수가 좀 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전반적인 어떤 사업적인 어떤 가치가 최악의 경우에는 뭐 타격은 좀 불가피한데 네. 전체적으로 좀 규제 하나 기조에서는 이게 그 범위를 좀 얼마만큼 좀 볼 것인가 또는 AI에 관련된 어떤 많은 투자를 사실상 뭐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관점에서 향후에 형평성에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도 이후에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과점이라고 해서 또 강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좀 생기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추후에 어떻게 좀 현실화가 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8월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시정 조치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라이브 시간입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61% 상승해서 8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이 지난 1분기 동안 비트코인을 약 11조 원 매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또 법정 통화가 신뢰를 잃어가는 시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식을 받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이더리움 오늘 0.43% 하락하면서 1,5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이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유율이 7.18%나 하락했습니다. 2019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대장주로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살펴보시면 0.41% 역시나 하락하면서 2.1달러 선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XRP의 경우에는 리플과 SEC가 합의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XRP의 ETF가 앞으로 좀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알트코인 4가지는 모두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솔라나 살펴보시면 4.28% 높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19만 2,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또 캐나다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 0.85% 소폭 상승했고요. 에이다와 체인링크도 모두 0.4에서 8% 소폭 상승
상승해주면서 현재 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코인과 아발란체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은 1.41% 하락하면서 3,008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0.83% 하락한 모습입니다. 반면 스텔라룸은 0.5% 상승, 시바이누도 1.35% 큰 폭으로 상승해주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과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즈 파트너스의 장하주 코인 에듀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연준의 현재 스탠스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시장 참여자인 저희도 마찬가지고 연준에게 바랬던 뚜렷한 스탠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죠. 네. 특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 않는 게 주우선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사이에서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무려 83%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준은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그냥 일종의 자연스러운 경기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Q&A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막 주류로 전환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전체 자산 시총 순위에 8위에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을 보고 이제 막 주류로 전환됐다라는 발언이 과연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에서 나온 발언 중에 좀 늦은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뚜렷한 모멘텀이 없으면 당분간 좀 휘청거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요 자산군들이 경기 침체를 많이들 100%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약간의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발언이 조금만 나오거나 아니면 매크로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뜨기만 하더라도 이 반등할 수 있는 일종의 반사이익 랠리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그런 구간이지 않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잠깐 짚어봤고요. 그럼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은 혹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봄은 왔는데 우리 시장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우리가 모두가 꽃길만 걸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기대감을 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더욱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격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시장의 심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차트를 하나 살펴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와 뉴스를 기반으로 X와 뉴스를 기반으로 측정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감정 지표, 일명 인간 지표라고 하죠. 위쪽에 칠해져 있는 위쪽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지금 아래쪽에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긍정적인 신호. 네. 그리고 붉은색은 부정적인 시장의 심리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구간을 제가 확대를 해왔어요. 보시면 당연히 부정적인 심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긴 하겠죠. 특히 3월 중순부터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방향성이 최근에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관세 유예 카드가 나오면서 이 부정적인 심리가 약간의 반등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심리로 넘어왔고요. 특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미 주요 자산군 4가지가 경기 침체를 100%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발언이나 정책이 나오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장의 심리는 90일 관세 유예 카드로 약간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요, 가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건 테더와 서클의 시총 변화를 일주일 단위로 집계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된 달러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검은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테더, 그리고 하늘색은 서클입니다. 보통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늘어나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 시장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대기 자금으로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총이 늘어나게 된다면 새롭게 시장에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분석을 해주는데 실제로 지금 오른쪽 끝을 보시면 7일 기준으로 9,200만 달러가 시장에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리는 분명히 개선이 되고 그리고 공포지수도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데이터상으로는 시장이 본격적인 유입 단계로 확실하게 돌아선 상태는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히 올 초보다는 확실히 그 유출 속도가 눈에 띄게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연초에는 스테이블코인 자금이 무섭게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높여가긴 했지만 최근 이 자금 이탈도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약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선 이 감성 지표를 살펴보면서 3월 중순부터 좀 짙게 퍼져 있었던 그런 불안 심리 그리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최근 관세 유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살아나고 있는 투심이 앞으로 실제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심리의 회복은 가격보다 먼저 선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복세가 심리가 올라온다면 가격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다들 괜찮은 매수 구간이다,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과연 시장에 버티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롭게 유입되는 돈보다도 중요한 게 누가 얼마만큼 참고 있는가, 잘 참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장기 보유자들은 최근에 얼만큼 속으로 이 참을 임자를 새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을 우리가 흔히 롱텀 홀더, 장기 보유자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말해서 일명 고인물이라고 하죠. 네. 이 고인물들이 얼마나 잘 참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주황색 면적 같은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비트코인, 일명 롱텀 홀더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축적 구간인데 보시면 무려 70% 이상의 비트코인이 1년 넘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60%까지 약 10%가량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롱텀 홀더들이 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실력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가격의 변동성이 나올 때는 단기적인 단타하는 홀더들보다도 장기 보유자들이 더 오래 가져가고 그리고 단기 변동성에는 아무래도 숏텀 홀더들이 크게 휘말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백테스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지표가 고점을 찍을 때마다요.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앞두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 보유자가 많다라는 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좀 새로 들어오는 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끝까지 버텨내는 이런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실제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런 시장 내부의 흐름과는 별개로 바깥쪽, 그러니까 이 미국
제도권 내에서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시장의 이런 안쪽의 데이터들만 살펴보다 보면은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는 차트도 이슈도 굉장히 다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럴 때는 시야를 좀 더 넓게 잡아봐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 제도권 안의 움직임들 그리고 정책들도 함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지도를 한번 들고 왔는데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비트코인 관련 입법 현황을 담은 지도예요. 네. 이 지도를 보면 각 주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 파란색은 비트코인 결의안을 발표한 상태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고려 중,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금색 비트코인 아이콘이 작게 찍혀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의안을 이미 발표시킨 구간이고요. 개수로 살펴보자면 현재 미국에서 19개 주에서 결의안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7개 주는 결의안을 이미 통과시키고 그리고 5개 주만이 기각을 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채굴 산업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러한 제도적인 수용 흐름이 이 비트코인 가격에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가격이 조정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적 인프라에서 이 비트코인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단순히 이 비트코인이 논의 중에만 그쳐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의회 입법이라든지 백악관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글을 지금 발췌해 왔는데 하나는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결제 법안이 허용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 보유고를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던 백악관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 많은 코인들이 지금 실생활에 녹이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디벨로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실제로 계약이라든지 보험에서 쓰이고 있긴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쓰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선택하실 때 차트도 좋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 안에 올라가 있는 디앱의 개수는 몇 개라든지 그리고 뭐 개발 펀더멘털을 살피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미국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조금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공식 인정하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도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관들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이 진짜 반등을 하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이 고래들, 일명 세력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랙록이라든지 뭐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메이저 운용사들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ETF를 장기 보유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고래들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가격과 기관들의 ETF 보유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빨간색은 ETF 보유량, 말 그대로 코인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2023년도 말 이후 꾸준히 우상향 계단식 구조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가격이 조정받았던 시점에도 그 구간이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굉장히 포착될 만하겠죠. 그리고 ETF가 코인을 담는 방식은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실물 비트코인을 담아내야 해요. 네. 그래서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는 대응이 아니라면 고래들의 매집이 일어나기 참 힘든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형 플레이어들,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ETF 순매수는 증가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격이 빠지면요, 개미는 팔고요. 네. 고래든 주워 담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암호화폐 정책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앞서기보다도 좀 더 이성적인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기관들의 힘일 텐데요.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ETF 자금 유동성까지 앞선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즈파트너스의 장하주 코인 에듀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7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